여러분 주말 잘 견디셨습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잠시 후인 4시 30분에 배우 김수현 씨가 직접 모습을 드러내서 최근의 사생활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고 합니다. 미성년자이던 고 김세론 씨와 교제설 인정할지, 부인할지, 사과를 할지, 아니면 사과를 요구할지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질문은 받지 않는다고 하니 그 이유부터 묻고 싶어지네요.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잠시 후에 김수현 씨 기자회견 현장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자꾸만 찾아오는 이웃에서 아하, 이사를 와서 자꾸 이거 떡 드세요. 막 그렇게 오는 거군요, 하정은 평론가님. 네, 그렇게 정을 나누기 위해서 찾아오는 거라면 좋았겠지만 네. 이게 어떤 사연이냐면 60대 여성이 이제 이웃에 살고 있었는데 이 60대 여성이 자기 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웃에 뭔가를 부탁하기 위해서 자꾸만 찾아왔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싫다라는 의사를 밝히면 그만 와야 되잖아요. 맞아요. 싫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찾아왔다고 합니다. 아니 허주현 변호사님, 대체 뭘 부탁하려고 계속 왔길래 싫다고 하는데도 계속 오는 걸까요? 좋은 거 부탁하려고 와도요. 싫다고 하는데 계속 오면 화가 납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얘기 들으시면 더 화가 나실 겁니다. 이웃집에 자꾸 찾아온다는 이 60대 여성의 남편이 피해 이웃집에 사는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혐의가 인정이 돼서 그때 당시 60대 여성의 남편이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를 받은 상황이었던 겁니다. 어머나. 그런데 아마 항소심으로 갔겠죠.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대신해서 형량 감경을 위한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을 수차례 찾아갔다고 합니다. 아니 최진봉 교수님, 제 남편이 정말 몹쓸 짓을 했습니다. 짐승만도 못할 짓을 했습니다. 석고대죄하겠습니다. 무릎 꿇고 싹싹 빌겠습니다. 이래도 모자랄 판에 형량 좀 낮추게 좀. 최진봉 교수님, 막 형량 낮추려고 합의를 시도한다,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찾아와서 정말 문 앞에서 무릎 꿇고 정말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래도 모자랄 판에 그래도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찾아와서 합의해달라고 계속 졸랐다는 거 아닙니까? 아하. 이게 2차 가해지 뭐가 2차 가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더 황당한 건 심지어 이 여성은요. 남편이 수감돼 있는데 지금 수감되기 전에 둘이 같이 찾아왔대요. 아니 피해를 당한 아이의 집에 가해자가 직접 찾아가서 합의를 종용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진짜 명백한 2차 가해네요. 2차 가해죠. 네. 그러니까 저 여성과 저 남편이라는 사람이 피해 학생 집에 찾아서 합의를 시도하다가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겠죠. 너무 네. 무서워서. 그러니까 경찰에서 법원에 접근 금지 경고를 받았다고 그래요. 어허. 그럼 더 이상 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 얼굴도 보기 싫겠죠. 아니 맞아요. 피해 가족들 입장에서 저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악몽이죠, 악몽.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이 여성은 경고를 무시한 채 계속 피해자의 가족에게 접근을 해서 피해 사과가 주목적인 합의를 계속 종용을 했고요.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는 것은 충격적인데 반성도 없는 부부의 모습 더욱 충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유인경 평론가님, 지금 미루어 짐작컨대 형이 복역하기 전에도 이 감경을 목적으로 찾아와서 합의를 시도했다는 건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것 같긴 한데, 미루어 짐작컨대요. 그런데 보세요. 이 애초에 경찰은 접근 금지를 나중에 지금 한 거잖아요. 접근 금지 경고를 나중에 신청한 거잖아요. 경고한 거잖아요. 애초에 세상에 이 피해자한테 접근할 수 있었다는 걸 좀 미리 좀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세상에. 할 수가 아마 없었겠죠. 근데 저는 기자 시절에 성폭력을 당한 청소년들을 좀 취재한 적이 있는데요. 그 고소를 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면 취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때 또 한 번의 상처를 받거든요. 어떻게 성폭행을 당했냐라든지 그런 구술을 하다 보면 본인이 피해자가 아니라 좀 가해자가 된 듯한, 죄인이 된 듯한 수치심, 민망함인데 그걸 지켜보는 부모님도 어떻겠어요. 그런데 안 그래도 지금 딸이 너무 가슴 아파하고 심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데 네. 피해자 가족들은요. 정신적 고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자 아내가요.
가장 몹쓸 짓을 또 했어. 뭐냐면 열흘 사이에 4번이나 찾아온 거예요. 어머나, 열흘 사이에 세상에. 4번이나 찾았다는 거는 거의 뭐 이틀에 한 번 좀 찾아왔던 거잖아요. 그때마다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어쩔 줄 몰라서 정말 엄청나게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데요. 정말 이것이 남편을 위하는 길도 아니고요. 이것이 나중에 무슨 합의에 도움이 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발 가해자는 가해자다운 사과를 해야만 합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이 60대 여성의 행동이 정말 진심으로 남편, 그 몹쓸 짓을 한 남편이 그래도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그 정말 그런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런 행동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남편 귀한 줄 알다가 지금 피해자의 가정에 2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거잖아요, 지금. 피해자를 상대로 하는 무리한 합의 시도, 특히 피해자의 직접 접촉은 2차 가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남편이 저지른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찾아가 합의를 종용한 60대 여성, 결국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부는 유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동이 심각한 2차 가해가 됐다면서 다만 형사처벌이 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히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정말 교도소에서 정말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그리고 아내분도 마찬가지로 정말로 반성하고 살아가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아내의 여보 소리에 눈물 난다. 뭔가 애처가다운 느낌이 확 드는데 대체 누굴지 궁금하시잖아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5년 동안 계속 제가 간병을 하고 있어요. 그 5년이라는 세월이 저한테는 거의 한 50년 이상 가는 것 같아요. 오늘 이거 병원에 가자. 오늘 병원 가는 날에. 왜요, 엄마? 가만 있어. 이거 하면 들쳐, 송아 들쳐. 이거 해줄까? 더우니까 이거 해줄게. 그렇지. 이것도 좀 걷어줄까? 시원하게 여보? 앉아 있어요. 괜찮아? 더운데. 괜찮아? 그러면 집사람은 왼손에. 자다가 화장실 가려고 본인이 혼자 일어나면 이 땡겨지잖아. 힘은 들지만 그래도 감사하다. 왜? 이렇게 끈으로 묶어놓고 화장실 가고 그것도 고맙고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뭐 정말 전 국민이 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가수 태진아 씨고 그리고 하재근 평론가님 안타깝게 치매를 앓고 계신 태진아 씨의 아내분 이옥형 씨의 모습인데 태진아 씨가 이옥형 씨 지극정성 간병한 지도 꽤 된 것 같아요. 예, 이옥형 씨가 그 치매 투병을 한다고 알려진 게 6년 전이거든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태진아 씨가 아내 간병을 도맡아 하고 있었는데 네. 근데 태진아 씨가 최근에 희소식을 전했습니다. 뭔데요? 아내 관련 희소식이라고 하는데 네.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네. 어떤 걸까요, 네? 내가 어깨니 때문에 텔레비를 내 마음대로 이렇게 2분, 3분 이상을 못 본다. 자기 얼굴 쳐다보고 있어야 돼. 다른 데 쳐다보고 여보 뭐 하세요? 그래. 근데 또 좋은 게 지극정서로 나 이렇게 병간호를 해주니까 치매가 이렇게 가다가 탁 끊겼어. 더 이상 진전이 안 돼. 최근에 와서는 나보고 여보, 아빠. 내가 여보 소리 들으면서 끌어안고 울었다니까. 끌어안고 울었어. 이 사람이 기억력이 돌아오고 있는 앱이구나. 세상에 지금 저 얘기를 듣는 저희도 시청자분들도 어머어머 이러실 거예요. 왜냐하면 앞선 영상에만 해도 유인경 평론가님 아내 이옥형 씨가 태진아 씨한테 내 엄마 이랬단 말이에요. 세상에. 근데 여보 해도 여보. 저는 저 태진아 씨랑 부인 옥경 씨가 같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에서 두 분이 늘 앉아 있는 모습을 봤었거든요. 치매 초기 진단받고 눈빛이 굉장히 많이 흐려지셨는데 오히려 지금 눈빛이 조금 돌아오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정말 지극정성으로 간병을 해주시고 항상 이렇게 동행하시고 이런 사랑이 그 어떤 명약보다도 더 빨리
옥경 씨를 부인을 좀 정상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제 완화시킨 것 아닌가 해서 여보 소리하면서 막 껴안고 울었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이신가 봐요. 예, 네. 저 레스토랑에서 아. 팬들도 맞아주고 그런다면서요, 뭐, 네네. 예, 했는데 게다가 또 더 기쁜 소식은 최근에 지방 행사 다녀서 아내한테 보고 싶었어? 라고 했더니 메롱 이러면서 아하. 평소에 어머나. 정상이었을 때 네. 치매 전에 했던 농담을 하더랍니다. 근데 그 농담이 너무너무 뭉클해서 본인도 울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진짜 보고 싶었어? 그랬더니 왜 안 보고 싶었겠어? 많이 보고 싶었어요. 와. 라고 해서 정상적인 어머, 어머. 대화가 어머, 돼서 어머. 정말 깜짝 놀랐다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이야말로 그러니까요. 기적을 만드는 최고의 치유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와, 저희들 입장에서 박수가 저절로 나오는 순간인데,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 그렇게 지극정성 보살피던 태진아 씨에 대한 기억이 떠오르는 걸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한 기억도 새록새록 떠오르는 분이 있다면서요. 이옥형 씨가 기억하는 사람은 바로 지난달 갑자기 세상을 떠난 고 송대관 씨였습니다. 어머나. 이옥형 씨가 고 송대관 씨의 별세 소식을 듣고 무언가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 태진아 씨의 이야기 더 들어보고 싶겠습니다. 네네. 여보, 송대관 선배가 돌아가셨대야. 어머나, 어떡해? 그 소리 하는 바람에 내가 또 울었잖아. 기억하시는 왜? 아, 이 사람이 기억력이 돌아오고 있는 게구나. 어? 오늘 송대관 형 살아있었으면 여기 불려서 같이 만났으면 좋았는데. 대관 형, 보고 있나? 아, 보고 싶다, 진짜. 내가 대관 형 돌아가시고 5일 동안 잠도 못 자고 밥도 안 먹고 술만 먹었잖아. 그게 병이 났어요. 술병이. 아침에 어떤 때 여기 10시 반에 나오면 11시부터 술 먹었어. 내 오른팔 하나 떨어져 나간 거잖아. 그러니까요. 응? 얼마나 나하고 30년이 넘게 같이 써. 태진아 씨 부부한테는 정말로 송대관 씨가 얼마나 소중한 인연이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가. 30년 인연이에요. 30년. 아. 가족보다도 더 가까웠다고 그러네요. 볼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공연도 그렇고 노래 같이 취입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걸 보면 송대관 씨와 태진아 씨는 거의 형제라고 봐야 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 이옥형 씨 입장에서도 송대관 씨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서 어떡하냐고 아이고.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하니까 네. 사실은 이렇게 이제 치매를 앓고 있는 분들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나 정말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것들 얘기하면 그 기억을 다시 되살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아마 태진아 씨는 송대관 씨 얘기를 했을 때 그런 얘기를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또 울음이 터졌다고 하던데 네. 어쨌든 송대관 씨가 이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이 태진아 씨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 들었습니다만 5일, 6일 동안 밥도 못 먹고 그냥 술만 먹었다는 거예요. 네. 그 술병이 걸릴 정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태진아 씨는 고 송대관 씨를 추모하는 음악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 송대관 씨의 노래 네 박자를 부르면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글썽였다고 그러고요. 곡 말미에 대관이 형 보고 싶다라고 외치며 오열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뭐 이제야 정말 뭔가 지극정성,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떠올라요. 태진아 씨가 얼마나 지극정성했으면 지금 아내분 이옥형 씨의 치매가 호전되는 어떤 모습이 막 보이잖아요. 앞으로도 멋진 무대 서신 모습 그리고 그 무대 앞에 이옥형 씨가 가셔서 응원하는 그런 모습 또 보여주시기를 전 국민과 전 시청자분과 함께 뉴스파이터가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4시 반 됐잖아요. 앞서 저희가 예고해드린 것처럼 배우 김수현 씨가 고 김세론 씨가 미성년자인 시절에 교제를 했는지 여부를 놓고 지금 논란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애초에 4시 반에 직접 김수현 씨가 등장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혹시 현장 그림 들어옵니까? 현장 그림 보이죠? 네. 지금 아마 장례 정리를 하고 있나 봐요. 네. 지금 변호인도 아마 입회하에 잠시 뒤면 김수현 씨가 등장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 하재근 평론가님, 요것만 먼저 여쭤볼게요. 오늘
입장은 밝히고 질문은 안 받는데요, 기자들의. 그거 왜 그런 걸까요? 통상적으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면 이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힌 다음에 질문을 받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아, 지금 들어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 현장에 김수현 씨 들어왔고요.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면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현장 연결해서 배우 김수현 씨의 얘기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현입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저 한 사람 때문에 너무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인도 편히 잠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저는 스스로를 겁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제나 가진 것을 지키기에만 급급했던 것 같습니다. 제게 오는 호의조차 믿지 못하고 항상 무엇을 잃을까, 피해를 볼까 무서워하고 도망치고 부정하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다 이야기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으면 저를 사랑해주신 팬분들, 이 기자회견까지 말할 수 없이 애써주신 회사 식구분들 다 이토록 괴롭지는 않지 않았을까. 저와 고인의 사생활이 폭로될 때마다 내일은 그냥 다 이야기하자. 직접 말하고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끝내자는 생각을 계속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망설이게 됐습니다. 내 결정이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혹시 나 모두를 잘못되게 만드는 건 아닐까? 눈물의 여왕 방영 당시에 고인이 저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을 때도 그랬습니다. 저와 고인은 5년 전 눈물의 여왕이 방영되기 4년 전에 1년여 정도 교제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교제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저의 이런 선택을 비판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와 고인 사이의 일들에 대해 제가 말하는 것들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셔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뿐이니까 한 번만 제 얘기를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배우가 되고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원래 저는 가진 게 많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지킬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물의 여왕이 방영되고 있을 때도 주연 배우로서 지켜야 할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 만약 몇 년 전에 사귀었던 사람과의 관계를 인정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나와 함께 연기하는 배우들, 현장에서 밤을 지새우는 모든 스태프분들, 이 작품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제작사, 그리고 우리 회사 식구분들 다 어떻게 되는 걸까? 이렇게 인간 김수현과 스타 김수현의 선택이 엇갈릴 때마다 저는 늘 스타 김수현으로서의 선택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매일 두려웠습니다. 제가 스타 김수현이기 때문에 지키기 위해 선택한 모든 것들이 나에게 독으로 돌아오면 어떡할까?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만약 다시 눈물의 여왕이 방영족이던 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다시 그 선택을 할 것입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 하나 펴자고 그 결정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김수현이라는 인생을 선택한 사람이 져야 할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선택을 비겁하다거나 이기적이라고 비판하신다면 얼마든지 받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아껴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사과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불안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들이 또 어떤 결과로 돌아올까? 하지만 제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이런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좋게 좋게 가자. 리스크 관리하려면 일단 적당히 받아들이는 모습도 보여라. 그럼 사람들 관심에서 멀어질 거고 나중에 컴백 준비를 해라. 그 말을 들었다면 저와 고인의 사생활이 이렇게까지 폭로되는 일은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매일
마다 내일은 무슨 사진을 올리겠다. 뭘 터뜨리겠다. 이런 협박을 받지 않아도 됐을 거고, 제 사생활을 담은 사진이 유출돼서 모욕당하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를 협박하면서 거짓을 사실이라고 인정하라는 강요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인이 저의 외면으로 인해 또 저희 소속사가 고인의 채무를 했기 때문에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둘 다 하는 점을 빼면 저와 고인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연인이었습니다. 서로 좋은 감정을 갖고 만났고 다시 시간이 지나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 뒤로는 고인과 좀처럼 연락을 주고받지는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연인들과 마찬가지로 헤어진 사이에 연락을 주고받는 건 조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둘 다 많은 사람들에게 얼굴이 알려진 배우이기도 했고, 고인이 저와 같은 소속사에 있었을 때는 고인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던 입장이라 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인이 음주운전 사고를 겪었을 때 쉽게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고인의 유족을 대변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고인의 마지막 소속사 대표가 음주운전 사건 당시 고인이 저 때문에 힘들어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고인은 다른 사람과 사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제가 고인에게 어떤 연락을 하는 것이 참 조심스러웠습니다. 이미 각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뭐라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 말이 변명으로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가만히 있고 싶기도 했습니다.
저는 늘 과분한 사랑을 받는 만큼 오해도 많이 받습니다. 사실이 아닌 일도 사실처럼 돌아다닙니다. 저는 그 또한 제가 감당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인의 유족은 제가 고인의 저 남자친구라는 이유로 제가 고인을 죽음으로 몰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자백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너는 미성년 때부터 고인을 농락했다. 너 돈으로 고인을 죽게 했다. 너 우선 이 음성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유족이 저와 고인의 관계를 폭로한 이후에 유족의 입장을 전달하는 유튜브 채널에서는 고인의 마지막 소속사 대표의 증언을 공개했습니다. 폭로가 되고 나서 새롭게 녹음한 통화로 이분은 저희 소속사 고인과의 채무 관계에 대해 2차 내용 증명을 보내 고인에게 채무에 대해 압박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1년 전 당시 제 소속사 대표 통화에서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통화 잠시 괜찮으십니까? 네, 그럼요. 저희 그 변호사님 측에서 말씀드린 건 내용 증명이 하나가 더 갈 거래요. 네네네. 근데 뭐 그거는 제가 보내드릴 건데 그냥 문자로. 네네. 네네. 그래서 그거 뭐 놀라지 마시고 그냥 네. 행정 절차상 네네. 저희가 이제 보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제가 안 보내면은 제가 네. 배임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절차상 답변이 없어서 또 보낸 부분이니까 네. 뭐 너무 놀라지 마시지 않아도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답변서 부분에 있어서 뭐 기간을 러프하게 잡으셔서 뭐 어떠한 네. 기간 내에 이렇게 뭐 갚아 나가려고 한다라고만 네네네네네. 보내주시면 네네.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뭐 회사 준법 전신에 위배되지 않게끔 저희도 행정 절차상 뭐 이렇게 오고 가고 한 거잖아요. 네네네네. 예. 근데 이걸 뭐 구두상 뭐 제가 뭐 천천히 갚아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제가 네네, 배임이라. 그럼요. 회사인데 회사인데.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새로운 씨한테도 잘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저는 이번 논란으로 알게 된 내용이지만 2차 내용 증명에 대한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왜 고인의 마지막 소속사 대표님이 1년 전 통화와
완전히 다른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잘못한 일은 얼마든지 인정하겠습니다.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책임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지 않은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유족이 주장하는 음성 증언들은 사건 폭로된 뒤에 새롭게 녹음한 것들입니다. 네. 지금 배우 김수현 씨가 고 김세론 씨와 유족이 관련된 여러 가지 제기된 처음에 의혹들에 공개한 관련해서 입장을 카톡 거의 내용도 지금 25분 넘게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계속 되니까 한 30분 넘게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뉴스파이터가 시간 관계상 이 카톡은 이걸 먼저 짚어볼게요. 하재근 평론가님, 지금 김수현 씨가 말한 핵심은 뭔지 한번 짚어볼까요? 네, 핵심은 이제 두 가지인데 첫째는 미성년자 교제 논란에 대해서 김수현 씨가 김세론 씨가 미성년자였던 시절에 교제하지 않았다. 성이 된 이후에 1년 정도 교제했다라고 입장을 밝힌 거고, 두 번째 의혹인 그 채무 압박으로 인해서 김세론 씨가 비극적인 선택을 한 것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김수현 씨 측에서 채무 압박으로 인해서 비극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 거거든요. 네. 우리가 과거에 이거를 채무 압박 내용 증명을 보내긴 했으나 네. 채무 압박은 아니었다라는 근거를 제시했는데 그 미성년자 시절에 사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근거는 아직까지는 제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혹시 허준 변호사 한 40초 남았는데요. 혹시 이제 이 영상, 이 회견을 김세론 씨 유족 측에서 봤을 거란 말이에요. 혹시 추가 대응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추가 대응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김세론 씨 유족 측을 대변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보고 추가적으로 증거들을 공개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는 예고 영상을 어제 저녁에 올렸고 또 사진도 올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마 김수현 씨가 고 김세론 씨와 미성년자 당시에 교제하지 않았던 증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도 네. 지금 조금 들긴 합니다만은 네. 어떤 설득력 있는 증거를 내놓지 못한다고 하면 반박 증거가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얼마 전 자, 이 내용은 저희가 정리된 대로 또 내일도 다시 짚어드릴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